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카페에서 입소문이 나서 인기 유튜버가 되신 임 작가님의 책 완전학습 바이블입니다. 영어로 성경이 바이블인데 얼마나 교리 같은 훌륭한 말들을 적어놨길래 맘카페에서 엄마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임 작가님은 12년 넘게 자녀 교육 분야만 파고든 학습 전문가이시고 부모 교육 멘토이세요. 현재 1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인생 멘토 임 작가를 운영하고 계시고 온라인 학습 공동체인 자곡마을을 통해서 수많은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계시죠. 저는 프롤로그의 내용이 제일 이 책에서 인상이 깊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부모의 공부머리는 유전되는가? 인데 결론을 내리자면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작가님이 말하고 계세요. 공부 유전자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공부머리가 유전된다 라는 말이 나왔냐면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였는데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게임, 음악, 스포츠, 교육 네 분야 모두 선천적 재능의 비중이 크고 노력의 비중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머리가 교육에 해당이 되고 그 교육 분야에서 선천적 재능이 노력보다 훨씬 많거든요. 무려 96%가 선천적 재능이고 노력은 4%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학술 분야의 교육이고 초중고의 공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학문적으로 가장 레벨이 높은 분야에는 선천적 재능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 유전자는 없고 단지 공부를 잘한 부모가 옳은 방향으로 아이의 공부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10%만 공부머리를 타고나는데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와 상관이 없대요. 나머지 90%의 일반 학생들은 공부머리를 타고났진 않지만 부모들의 학습 가이드 방식이 중요하다고 작가님은 말하고 계세요. 그 다음 목차가 완전학습 바이블 1부 성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부 정서예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님의 키워드가 바로 공부 정서인데요. 작가님은 성적은 결국 공부 정서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세요. 공부 정서가 나쁜 아이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아이들의 공부 정서가 망가지느냐 하면 미취학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엄마들이 마음이 급해서 문제풀이식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 학습지나 학원에 다니게 하고 선행학습을 시키며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학습 난이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 정서가 망가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학습 난이도가 제가 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7살 때까지는 7세 초반까지는 공부를 전혀 안 시켰어요. 학습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당장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를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지금 늦어서 빨리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세 중반? 그때부터 학습지는 아니고 제가 따로 문제집을 사서 아이의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점점 가르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이 문제집을 풀면서 최고 수준, 고난이도의 문제집을 방학 때는 풀게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가 풀 수 있을 거라고 마냥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 최상위라는 문제집을 계속 풀렸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희 독서 모임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 아이의 상황을 의논을 했더니 당장 그 문제집을 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은 따로 그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릴 게 아니고 보드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구를 이용해서 수학에 흥미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 추상적인 문제들을 풀게 해서 아이가 수학을 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집은 절대 풀게 하지 않아요. 정말 쉬운 문제집 위주로 풀게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하거나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우는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고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작가님이 말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정서 상태를 가진대요. 보통 그런 아이들의 공부 정서는 긍정적인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 하려면 이런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끈기가 필요한데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거라고 믿는 아이가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작가님이 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이의 발달 수준과 학습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눈에는 쉬워 보이는데 아이에게는 자신이 가진 학습 역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신기하게도 내 아이는 당연히 해낼 거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사례가 나와요. 저는 그 사례가 인상 깊더라고요. 경수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학교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학교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 넌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그 100점이 받아쓰기 60점이랑 수학 40점을 합해서 100점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저라도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화를 낼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잘한 거냐고. 얘가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훈계를 할 것 같은데 이 경수 엄마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고 말을 해줬고 실제로도 기쁘셨대요. 아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기뻐했으니까 엄마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경수가 3학년이 되었는데 전화가 와서는 엄마한테 수학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을 했대요.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기 시작했고 경수는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시험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결론을 말하자면 아이가 학습적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잘 견디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엄마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든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은 부모가 먼저 학습에 대해 배워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아이는 부모에게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원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모의 합리적인 코칭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가 학업적 성취를 이루어냈다면 그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의 가이드 덕분이고요. 부모님께선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 제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의 공부를 잘 지도해 주기 위해선 학습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또 무슨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방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모님의 도움은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압박과 스트레스가 될 뿐이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조건에 공감을 하는 게 요즘 공부나 과목들이 저희 때랑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서를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교육서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엄마표 공부를 하셨던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셨던 그런 엄마들이 쓴 책도 읽어봤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요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아이에게 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작가님이 말하고 계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차는 완전학습 바이블 2부 배운 것이 100% 이해되는 엄마표 완전학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엄마표 학습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수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완전학습을 수행하는 일이에요. 주의할 건 엄마표 과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표 과외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 방법이고 그래서 아이의 공부 정서가 쉽게 망가진다는 거죠. 엄마표 학습 방법은 일단 시작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 3개월 전이 좋다고 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아이들은 만 7세부터 문자학습이 가능하대요. 그때부터 이제 앉아서 글자나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 7세면 8살이고 이미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글자나 수학을 조금은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작가님은 초등학교 입학 3개월 전 그때부터 엄마표 학습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엄마표 학습을 그만둬야 되는 시기는 최대 고등학교 입학 전이에요.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엄마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고등학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엄마표 학습의 범위는
학교에서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완전 학습이 될 때까지 복습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요. 보통 엄마들이 시간을 기준으로 아이를 공부시키세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런데 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과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시간 중심으로 많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면 그냥 그 시간 때우기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머리에 남는 거 없겠죠. 그래서 저도 시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어떤 문제집을 딱 정하고 그 문제집의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과제 중심으로 아이에게 제시를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린 아이들을 잘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임 작가님이 강조하시는데요. 특히 수학은 섬세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서 초등수학 교육 전공자가 가르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 내용에 또 공감을 가진 게 제가 수학을 학교 다닐 때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만은 수학을 잘하게 만들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수학 문제집도 많이 풀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르치면 아이가 저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안 가르치고 학원에 보내진 않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요. 아이가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그 스마트 기기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게 훨씬 잘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수학 교육 전공자가 아이의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표 학습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단 하나가 바로 복습 후에 아이가 선생님처럼 엄마 아빠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를 시켜야 된다고 하세요.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죠. 이거는 TV에서도 아시는 엄마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영재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그 영재 아이가 그 화이트보드를 앞에 놔두고 엄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자주 해야 복습도 되고 그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작가님이 말하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3부까지만 여러분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월요일에는 완전학습 바이블 3부, 4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이제 작가님이 과목별로 어떻게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그 꿀팁들을 적어놓고 계세요. 그 내용을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